네, 코로나19 때문에 살균 소독제 쓰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과 같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살균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분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비교적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사람 몸에는 괜찮은 걸까요? 이 살균 소독제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 가운데 BKC와 BTC라는 게 있는데요. 이 흡입 독성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물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민원인이 드나들 때마다 기계가 살균 소독제를 온몸에 뿌립니다. 이게 조금 눈, 코, 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소독약이니까 뭐 큰 걱정은 없겠죠? 또 다른 구청 역시 살균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소독을 합니다. 닦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 건 어렵나요?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사람이 일일이 닦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서울 25개 구청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소독제 성분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15개 구에서 사가 암모늄 계열인 BKC와 BTC 성분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성이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는 곳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모두 분무 소독 방식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과연 안전한 걸까? BKC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 설명서대로 200배 희석해서 기관지 상피세포에 투여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상세포와 달리 괴사해 검게 변한 겁니다. 설명서보다 더 묽게 희석 비율을 500배로 높이면 어떨까? 희석한 용액을 기관지 상피세포에 넣어봤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떠서 둥둥 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죽었다는 거죠. 현재 환경부가 인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품목은 74개. 이 중 61개가 BKC와 BTC 등 사가 암모늄 계열 물질을 사용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이렇게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분무 소독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농도로 호흡기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무엇보다 분무 소독은 피해야 합니다.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살균 소독제는 닦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DDT나 다이옥신 같은 몇몇 화학물질들은 몸속에 한번 흡수되면 좀처럼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을 가리켜 팝스라고 합니다. 팝스는 대사와 면역 등 인체 기능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데 특히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 60년대 살충제로 널리 쓰인 DDT. 사용이 금지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몸속에서 검출됩니다. 체내 지방에 쌓여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DDT나 다이옥신 같은 이런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을 팝스라 부릅니다. 팝스는 우리 몸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 취재진은 유럽 13개국 환경장관들이 팝스 검출 시험을 계기로 화학물질 규제법을 통과시킨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의 뜻을 물었고 이 가운데 6명이 실험에 응했습니다. 영수증 만질 때마다 그 손으로 뷰스펜을 들어오는구나 생각하고 있고 배달 음식 시켰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냥 뜨거운 걸 시켰을 때는 시험 결과 농약류에 해당하는 OCP 계열 물질은 5명에게서 검출됐습니다. 임종성 의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살 좀 빼려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회 좋아하고 무슨 조개류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 물질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생식 독성에 많이 걸립니다. PBD 계열 물질은 실험에 참여한 6명 모두에게서 검출됐습니다. 장철민 의원의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주로 실내 공기, 특히 실내 먼지로부터 많이 옵니다.
실내 환경에서 전기 전자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농도가 높아집니다. 대사계, 면역계, 신경계와 호르몬계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팝스. 최근엔 치매와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팝스는 주로 체내 지방 속에 쌓여 있는데 체중을 감량하면 혈액으로 흘러나와 뇌세포로 이동합니다. 필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신경 독성 물질들이 혈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쉽게 뇌로 전달이 됩니다. 노년기 체중 감량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집니다. 가능한 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음식들을 선택하셔야 되고, 일상에서 저농도로 오랜 시간 축적되는 팝스. 현재까지 규정된 물질만 2,000개가 넘을 정도로 생활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한다면서 새로 화학물질 338개 품목에 대해서 심사 규제를 완화해줬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기면서 피해를 키웠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서도 이 규제를 완화해준 이 품목들 정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 등 159개 품목에 대해 유해성 자료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자 규제 완화 대상은 338개 품목으로 더 늘었습니다. 어떤 물질인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포함해 총 338개 품목들. 취재진은 해당 물질의 선정 근거와 유해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부가 검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목록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고, 산업부는 해당 품목들이 전략 산업물자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부처들은 다만 규제 완화 기업들에 대해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말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본말이 전도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대체 무엇이 우선인지. 시민단체들은 화학물질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미국과 유럽 등에선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 통계를 해마다 발표하고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나라는 통계 발표는커녕 기업의 영업 자율성을 이유로 규제 완화 품목의 목록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